안녕하세요. 삼성증권 매크로팀을 맡고 있는 허진욱입니다. 오늘 제 강의에서는 최근 지속되고 있는 미국 장기금리 상승의 원인과 이것이 가져오게 될 금융시장의 변화, 그리고 좀 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인플레이션, 환율 등의 전반적인 글로벌 경제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가장 먼저 최근에 미국의 장기금리 상승의 직접적인 원인은 바로 1월 5일 있었던 미국 조지아주 상원의원 선거였습니다. 이 선거에서 예상 밖으로 민주당이 2석을 모두 차지하면서 민주당이 백악관과 하원에 이어서 상원까지 차지하는 소위 블루웨이브 시나리오가 현실화되었습니다. 이것은 즉각적으로 바이든 정부의 추가 부양책의 규모가 당초 기대했던 5천억 달러를 무려 4배 이상 넘어서는 1.9조 달러에 달하는 적극적인 부양책으로 이어졌습니다. 이것은 지난 3개월간 미국의 경제 성장률을 보시는 것처럼 급격히 상향 조정시켰습니다. 반면에 같은 기간 락다운이 연장이 되고 지표 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유럽, 일본, 중국 등에서는 경제 전망이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이렇게 지난 3개월간 미국과 미국 외 지역 간의 격차가 확대된 것, 이것이 미국 장기금리의 상승과 이와 동반된 달러와의 강세 전환의 주된 배경입니다. 그런데 최근 많은 언론들에서 금리 상승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에 기인했다라고 많이들 얘기를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저희 데이터는 조금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지난 1월 5일 이후에 미국 10년물 금리는 약 70bp 정도 0.7% 상승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상승 요인의 3분의 2는 실질금리, 파란색으로 보이시는 실질금리 상승이 견인을 했습니다. 실질금리라고 하는 것은 향후 경기 전망에 대한 기대, 즉 성장률의 기대가 좋아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반면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는 3분의 1 정도 상승에 기여를 했을 뿐입니다. 저희는 실질금리 상승이 명목금리를 밀어올리는 그러한 국면을 지난 4년 전에 정확하게 이미 경험을 했습니다. 2016년 11월 초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직후에 2016년 11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약 15개월간 미국의 장기금리는 120bp, 1.2%포인트, 지금의 거의 2배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이때도 역시 실질금리 상승이 명목금리 상승의 3분의 1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과연 주식시장은 어땠을까요? 지금보다 훨씬 더 금리 상승폭이 컸던 당시의 15개월간 미국 S&P 지수는 38%나 급등하였고 글로벌 주식시장 역시도 평균 30% 이상 상승하였습니다. 실제로 지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10년간의 미국 펀드플로우 데이터를 살펴보면 경기 전망이 개선되면서 실질금리가 상승하는 구간에서는 모두 주식형 펀드로의 자금 유입이 지속적으로 일어났음을 아실 수 있습니다. 즉 주식시장 투자자 입장에서는 경기가 좋아지면서 결국은 기업이익의 증가를 기대할 수 있느냐가 인플레이션보다 조금 더 중요한 변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아니면 세계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가 돼야지 주식시장에 가장 좋은 환경일까요? 이에 대해서 지난 약 100년간의 미국 데이터는 명확한 대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1% 미만의 인플레이션, 즉 경기가 침체해서 너무 차가운 상황이나 혹은 가장 오른쪽 끝에 있는 것처럼 인플레이션이 3% 이상으로 경기가 과열되는 양쪽 끝단 모두에서 주식형 펀드의 주식의 수익률은 그렇게 좋지 못합니다. 반면에 현재와 같이 인플레이션이 1%에서 3% 그 일정 수준 범위에서 등락을 할 때 소위 말하는 너무 뜨겁지도 그렇다고 너무 차갑지도 않은 골디락스 국면에서 주식시장은 지난 100년간 가장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왔습니다. 따라서 주식시장이 상승하는 것, 그것은 일정 수준에서 인플레이션이 너무 낮지 않은 상태에서 올라가는 현재의 상황은 주식에
가장 우호적인 환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금리가 상승하기 이전과 이후에 금융시장의 성격은 완전히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지금 파란색 선으로 보시는 것처럼 올 들어서 지난 3개월간 글로벌 금융 자산들의 수익률을 높은 순서대로 보면 원유, 원자재, 미국 경기 민감주, 유럽 증시, 미국 부동산 지수 등입니다. 반면에 미국 국채나 회사채, 금과 같은 안전자산은 올 들어서 매우 부진한 수익률을 시현하고 있습니다. 재밌는 것은 회색으로 표시된 지난해 연간 수익률은 바로 올해 수익률과 정확히 정반대의 모습을 보인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결국은 경기가 좋아지면서 그리고 인플레이션 기대가 생겨나면서 금융시장에서는 경기 회복을 좀 더 민감하게 반영할 수 있는 원자재, 주식, 그리고 부동산과 같은 소위 말하는 실물 경기에 가까운 메인스트리트 자산들이 가격 상승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주식시장 내에서도 기업이익에 가까운 가까운 시일에 기업이익에 대한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소비재, 산업재, 금융주와 같은 경기 민감주와 가치주들이 먼 미래의 소득의 이익의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테크와 같은 성장주를 아웃퍼폼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를 반영하여 국가별로도 이렇게 경기 민감주 그리고 가치주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시가총액에서 높은 유럽 증시가 최근처럼 미국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러한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결국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인 미국 국채가 이제 좀 더 높은 수익률을 제공하기 시작하면서 금융시장 내에서는 매우 빠른 리밸런싱, 즉 옥석 가리기가 이제 본격화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미국의 금리는 지금까지와 같이 빠른 속도로 상승을 할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미국 금리 상승의 가장 주된 원인은 바이든 정부의 경기 부양책입니다. 이미 3월 12일 날 통과된 5차 부양책, 엄청난 규모의 5차 부양책이 통과된 이후에 이르면 오늘 저녁에 언론에 보도된 대로 바이든 정부의 인프라 투자 정책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약 2조 달러에서 3조 달러의 헤드라인 숫자를 갖고 있지만 이것은 향후 10년간 투자되는 총액입니다. 따라서 1년으로 나누면 매년 약 2천억에서 3천억 달러, 그것도 인프라 투자에 활용되는 재원 마련을 위해서는 법인세나 부유세와 같은 세금 인상이 동반된다는 점에서 1년에 순수하게 지출되는 순지출 규모는 1,000억 원 미만으로 보시는 것처럼 미미해질 전망입니다. 결국은 2, 4분기가 들어가면서 미국의 적극적인 재정 부양 모멘텀은 빠르게 둔화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1, 4분기 중에 유럽이 미국에 비해서 열의했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백신 보급 속도가 미국에 비해서 훨씬 뒤처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미국은 지금 녹색선으로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 시점 기준으로 인구의 30% 정도가 접종이 끝났고요. 반면에 유로존의 대부분의 국가들은 약 10%가 접종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지난 1, 2개월 전과는 다르게 이제 유럽에서 백신의 공급 차질이 상당 부분 해소가 됐고 현재 미국의 일간 접종률의 절반 정도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향후 한 1개월 정도 지나면 미국의 접종 속도보다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당초에 원래 예상했던 집단 면역에 도달하는 시점이 예상대로 미국은 5월 초 그리고 약 1개월에서 1개월 반 정도 뒤쳐져서 늦어도 6월 말까지는 유로존의 주요국들이 집단 면역에 도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미국은 굿뉴스를 90% 이상 이미 반영한 반면에 유럽은 배드뉴스를 90%가량 반영된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 지난 1, 4분기에 긍정적인 재정 모멘텀을 바탕으로 미국과 미국 외지역 간의 격차가 오히려 벌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2, 4분기를 거쳐서 하반기로 갈수록
그리고 내년으로 갈수록 미국과 미국 외 지역 간의 격차는 다시 축소되기 시작할 겁니다. 컨센서스나 이것보다 좀 더 긍정적인 저희 쪽 전망치 모두에서 미국과 미국 외 지역 간의 내년도 성장률 격차는 많이 축소되고 있고요. 특히나 유럽의 성장률이 내년에는 미국의 성장률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은 달러화의 중장기적인 약세 추세가 늦어도 하반기부터는 재개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을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 금리는 단기적으로 올해 내에 어느 정도 속도까지 어느 정도 레벨까지 상승을 할까요? 미국 10년 장기 금리를 구성하는 세 가지 부분을 나누어서 각각의 부분이 어느 정도 상승 여력이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준의 금리 인상 궤적을 살펴보시면 이미 시장에서는 내년 말 첫 금리 인상 그리고 2023년도에 적어도 2회에서 3회의 인상 이것을 이미 선반영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아시겠지만 페드는 2023년 말까지는 금리 인상을 하지 않겠다라고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적어도 올해 말까지는 이제 추가적으로 시장 금리에 반영되는 금리 인상 궤적이 더 가팔라질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즉 여력이 첫 번째 파트에서는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을 봤을 때도 기대 인플레이션이 완전히 정상화된 수준이 2.2%에서 2.5% 그 범위에서 움직임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이미 현재 미국의 인플레이션 기대는 2.3%로 대부분 완전히 정상화된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도 연내에 추가적으로 상승 여력은 극히 미미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미국 10년물의 연말까지의 상승은 텀 프리미엄, 즉 단기 국채에 비해서 장기 국채를 보유하는 것에 대해서 더 많은 보상을 해주는 이 텀 프리미엄의 변화에 좌우될 것입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QE가 시작되면서 텀 프리미엄의 지난 12년간의 평균 수치는 제로입니다. 그런데 현재 미국 10년물의 텀 프리미엄은 마이너스 20bp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내에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상승 여력은 여기에서 20bp 정도를 추가한 상당 기준으로 미국 10년물이 1.9% 정도가 적정 수준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금융시장의 변동성과 채권시장의 변동성이 특히 높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 점이 일시적으로는 돌파될 수도 있게 보이지만 추세적으로 2% 이상으로 연내에 상승할 가능성은 저희는 제한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조금 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미국의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인플레이션이 급등할 거다라는 우려를 표명하고 계신데요. 이것이 지금 보시는 차트가 미국의 실업률과 그리고 인플레이션 간의 역의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소위 필립스 곡선입니다. 뭐 아시겠지만 실업률이 낮아질수록, 즉 경기가 좋아질수록 당연히 인플레이션 압력은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 필립스 곡선의 모습은 원점에 대해서 보시다시피 볼록한 곡선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실업률이 높은 구간, 즉 팬데믹과 같이 경기가 아주 안 좋은 데서 경기가 상당폭 좋아지더라도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는 폭은 그렇게 크지 않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노동시장이 과열이 돼서 완전 고용 수준 약 4%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요. 4%를 보다 이제 과열되기 시작할수록 인플레이션은 보다 가파르게 오르기 시작합니다. 현재 미국의 공식 실업률은 여기 점에서 표시된 대로 6.2%이고요. 아직까지 실업률이 가팔라지는 구간인 적어도 5% 미만으로 떨어질 때까지는 상당 부분의 시간이 필요하다. 즉 인플레이션 오버슈팅이 올 수는 있지만 적어도 연내에는 그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는 것이 저희의 생각입니다. 또 한 가지 전통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촉발시키는 주된 원인은 노동시장이 과열되면서 임금 상승 압력이 올라오는 것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여기 표시된 기준선이 미국의 완전 고용 실업률입니다. 그리고 실업률이 이 완전 고용 수준보다 하회할수록, 즉 노동시장이 과열이 될수록 언제나
예외 없이 미국의 임금 상승률은 빨간색에 표시된 4%까지 치솟았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미국의 완전 고용 수준인 4%를 훨씬 상회하는 6.2%이고요. 이에 따라서 임금 상승 압력도 3% 밑에서 안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상을 종합했을 때 과연 페드는 언제쯤 첫 금리 인상을 시작할까요? 페드는 지난해 9월 FOMC를 통해서 첫 금리 인상의 조건을 명확하게 3가지로 이미 제시를 한 상황입니다. 첫 번째 조건은 미국의 노동시장이 완전 고용에 도달하고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완전 고용 수준이 4%에 도달하기까지는 이제 백신 접종을 맞고 그동안에 구직을 포기했던 사람들이 구직 활동에 나서면서 향후에 미국의 실업률이 떨어지는 속도는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완만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미국이 완전 고용에 도달하는 시점은 빨라도 2023년 하반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조건이 성립이 됐습니다. 두 번째 조건은 인플레이션이 2%에 도달하고 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난해 4월과 5월에 코로나의 충격으로 일시적으로 전 세계 인플레이션이 급락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제 곧 4월과 5월이 되면 이에 대한 기저효과로 미국의 핵심 인플레이션이 약 2.5%까지 치솟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일시적인 반등이고 이후에 내년 상반기까지 해서 미국은 다시 인플레이션이 2%를 살짝 못 미치는 수준까지 하락한 뒤에 추세적으로 도달하는 2%에 도달하는 시점은 2023년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제 두 번째 조건이 성립됐습니다. 세 번째 조건은 그런데 2%로 돌아간 물가가 2% 이상에서 상당 기간 머무를 수 있는 확신이 들 때 이 3가지 조건이 다 성립이 될 때 첫 금리 인상을 하겠다. 저희는 아무리 빨라도 그 시점은 2023년 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의 3가지 조건을 다 종합할 때 결국은 페드는 2024년 초 그때의 첫 금리 인상을 시작할 거라는 것이 저희의 공식적인 현재 시나리오입니다. 자,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인플레이션이 급등할 거라고 우려하는 것은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 이유는 보시는 것처럼 아주 간단한 수요 공급 곡선으로 충분히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와 같이 특히 미국처럼 아주 공격적인 재정 확대 정책을 써서 수요를 늘리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국가의 전체 총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빨간 선으로 시프트하면서 균형점이 2에서 2-로 이동하게 됩니다. 2에서 2-로 이동하는 것의 특징은 원하는 성장률은 일정 수준 크게 자극되지 않는 사이에 인플레이션만 올라가는 소위 말하는 인플레이션 오버슈팅 시나리오입니다. 그런데 결론이 저거밖에 없을까요? 아닙니다. 또 다른 얼터너티브 시나리오가 존재합니다. 이것은 오늘 저녁에 발표되는 여러 가지 미국의 인프라 투자 펀드 그리고 이제 6월부터 시작되는 EU 리커버리 펀드의 대부분이 인프라나 친환경 투자에 집중되고 있다는 것에 착안을 한 것입니다. 즉 이제 재정 정책이 이미 총수요를 단순히 자극하는 것뿐 아니라 국가의 잠재 성장률을 올려놓겠다라는 투자 확대로 이전하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수요뿐 아니라 한 나라의 공급 곡선, 즉 잠재 성장률도 오른쪽으로 시프트하게 될 겁니다. 오른쪽으로 이동하게 되면 균형점은 아까 보셨던 이 다시가 아니라 이 더블 다시로 바뀌게 됩니다. 이 더블 다시의 특징은 성장률은 많이 자극되는 대신에 인플레이션은 이전보다 덜 자극되는 소위 말하는 골디락스 장기화 시나리오입니다. 물론 이 두 시나리오 중에 어떤 것이 현실화될지 이것은 열린 결론입니다. 지금부터 2, 3년 동안에 전 세계 투자 데이터, 즉 캐펙스 데이터가 늘어나는지가 과연 어떤 시나리오로 귀결될지를 결정해 줄 겁니다. 물론 저희 삼성증권의 기본 시나리오는 후자인 골디락스의 장기화 시나리오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보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아마 이 차트가 오늘 보시게 되는 가장 중요한 차트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전 세계는 지난 30년간 글로벌 투자 사이클이 3번의 투자 사이클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게 90년대 10년간 지속됐던 미국이 주도했던 테크 사이클, 그리고 이제 2000년대 중반에 브릭이 주도했던 커머디티 슈퍼 사이클입니다. 그리고 이제 막 올해부터 새로운 글로벌 투자 사이클의 네 번째가 시작됐다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투자 사이클은 이미 짐작하시겠지만 친환경, 즉 그린과 디지털입니다. 전 세계 GDP의 80%를 차지하는 미국, 유럽, 중국, 일본, 한국 등의 모든 나라가 앞으로 20, 30년간 천문학적인 돈을 여기에 투입할 것입니다. 일례로 유럽 제1의 철강사 아르셀로미탈은 탄소 제로를 달성하기 위해서 향후 40조 원을 투자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한 기업에 국한된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단순히 전기차를 타고 2차 전지를 쓰고 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즉 우리가 생산하고 소비하는 모든 삶의 방식이 바뀌게 됩니다. 마치 증기기관이 있기 전과 생긴 후처럼. 따라서 저희가 생각하는 이번 네 번째 글로벌 투자 사이클은 앞에 보셨던 1, 2, 3번 사이클과 규모나 그 기간 측면에서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감히 18세기 산업혁명에 비견될 정도의 막대한 규모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발표한 주요국들의 투자 규모는 정부 지출만 해서 40조 달러, 한국 GDP의 30배에 달하고 있고요. 여기에 민간 부분이 통상적으로 5배에서 10배를 더 레버리지해서 투자하기 때문에 몇백 조짜리의 엄청난 시장이 이제 기회가 열리고 있다. 저희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투자 사이클의 도래가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던 골디락스 장기화 시나리오를 생각하는 이유입니다. 자, 이제 끝으로 환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러화는 전통적으로 보시는 스마일 커브, 웃는 모습의 스마일 커브가 가장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즉, 달러는 양쪽 끝단인 전 세계 모든 나라가 다 위기일 때 달러는 안전자산으로서 강세겠죠. 그리고 반대편 오른쪽 끝단인 미국 혼자 좋을 때 역시도 달러는 강세입니다. 그러면 달러는 언제 약세냐? 아래쪽에 쳐진 것처럼 달러는 전 세계 주요국들이 동반 경기 회복을 할 때, 그리고 미국과 미국 외지역 간의 격차가 축소될 때 달러는 항상 약세를 보입니다. 이것이 맞다면 저희가 생각하는 향후 최소 24개월 동안의 글로벌 경제 환경이 이거에 부합합니다. 따라서 저희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달러의 약세가 좀 더 지속될 걸로 보고 있고요. 이렇게 글로벌 동반 경기 회복하는 국면에서 보시는 원화의 밸류에이션, 지금 원화는 장기 40년 평균 페어밸류가 약 1,120원, 즉 오늘 원달러 환율과 유사합니다. 그리고 글로벌 경기가 확장일 때 언제나 고평가되는 1표준 편차 상단, 지금 현재 약 1,000원 정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올해 내년을 거쳐서 원달러 환율이 1,050원 그리고 1,000원 정도 수준까지 점진적으로 절상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다만 이것이 한국의 수출 경쟁력을 훼손하지 않는 이유는 한국과 수출로 경합하는 유럽 그리고 중국의 위안화 역시도 비슷한 폭으로 같이 절상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한국의 원화가 절상되더라도 수출 경쟁력의 그 커다란 훼손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특히 글로벌 금융시장의 새로운 변화, 그리고 그 금리 상승은 인플레이션보다는 긍정적인 경기 전망에 기인한다는 점, 그리고 이제 새로 시작되는 글로벌 투자 사이클은 세계 경제의 골디락스 국면을 장기화시킬 수 있다라는 저희의 경제 전망을 말씀드렸습니다. 곧이어 Q&A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떻게 저희 Q&A 이제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 텐데요. 저는 오늘 Q&A를 담당할 글로벌 주팀장 장효선입니다. 우리 허진욱 팀장님 이야기 잘 들으셨습니까?
예, 어젯밤 금리가 갑자기 미국에서 급등을 하면서 밤에 잠을 잘 못 주무셔서 이게 어떻게 되나 뭐 이러면 사실 저하고도 같이 마음을 많이 졸이면서 계속 카톡을 나누고 이랬었었는데요. 제가 지금 아시죠? 저희 라이브 방송 가장 큰 메리트는 이 실시간 소통할 수 있다라는 것인데요. 제가 보시는 것처럼 저희 이 창을 열어놓고 저희 투자자분들의 고민을 실시간으로 계속 듣고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여기에 질문을 남겨주십시오. 제가 아까부터 이 질문을 계속 보다 보니까 대부분 다 질문이 테슬라 때문에 힘들어 죽겠다. 이제 주로 그런 내용들이어서 예, 그 내용은 이따 뒤에서 충분히 말씀을 하실 개별 종목들의 시간들이 있으니까요. 지금은 저희 삼성증권의 치프 이코노미스트시거든요. 저희 큰 그림에서의 매크로 전망에 대해서만 제가 일단 질문을 받아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질문이 좀 제일 있을 것 같아요. 주요 중앙은행들의 이 막대한 유동성 공급이 인플레이션 급등으로 이어지지 않겠냐. 이런 부분들이 사실 저희의 보면 전반적인 이 컨센서스인 것 같은데 스토커님이 올려주셨네요. 좀 어떻게 좀 생각하십니까? 조금 전에 강연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사실은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결론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많은 분들이 다소 혼동하시는 것은 인플레이션이 어느 시점에서 올 것이냐 이것입니다. 결국은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은 국가 경제의 모든 리소스들이 다 활용이 돼서 즉 실업자도 더 이상 없고 모든 설비가 풀 가동이 될 때 결국은 그게 임금 상승이나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전이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경기가 상당폭 좋아진 붐 사이클 끝에 약 12개월 정도 시차를 두고 인플레이션은 항상 발생을 해왔습니다. 따라서 이제 막 팬데믹의 리세션에서 벗어난 현재 시점에서 통제할 수 없는 정도의 인플레이션 급등이 현실화될 가능성은 저희는 높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즉 1, 2년 사이에 인플레이션이 급등할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분명히 2, 3년 뒤에는 그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전 세계의 주요국들이 올해부터 시작하는 설비 투자의 확장 사이클이 과연 각국의 잠재 성장률을 올려줄 것인가, 그것이 이제부터 많은 투자자분들이 확인해 보셔야 되는 가장 중요한 지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제 어젯밤 부분 상당히 좀 무서웠었잖아요. 예, 향후 2, 3년이 지난다라고 하더라도 이런 식의 인플레이션이 좀 올 수 있다라고 하면 항상 시장은 좀 빨리 움직이다 보니까 이 미국 국채 10년 같은 경우에도 어제 뭐 1.8을 찍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저희 허준익 팀장님의 이 하우스비는 올해 연말까지 1.8에서 1.9 정도 한마디로 2% 정도는 잠깐 볼 수 있지만 예, 거기서 오래 머무르지는 못할 것이다. 1%대 후반 정도가 올해 허준유 팀장님께서 갖고 계신 저희의 하우스뷰다라고 놓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저희 두 번째 질문, 저희 푸른밤 님이 좀 보내주셨는데요. 이 페드의 금리 인상 시점을 시장의 예상보다는 사실 훨씬 늦게 지금 저희 팀장님께서 보고 계시거든요. 2024년 초로 보고 계시는데 그 근거 다시 한 번만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좋은 질문 주셨습니다. 시장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미 2022년 말, 즉 내년 말에 페드가 첫 금리 인상을 하는 게 아니냐라는 가격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두 가지 측면에서 저희는 그 가능성은 너무 빠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기술적인 부분에서 테이퍼링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2013년 5월의 경우 테이퍼링과 처음 해본 테이퍼링이기 때문에 테이퍼링과 실제 긴축을 의미하는 금리 인상 간의 혼동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페드는 그때의 경험으로 이제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 간에 충분히 많은 시차를 두겠다라는 게 현재 파월 의장의 생각입니다. 따라서 테이퍼링이 즉 자산 매입의 속도가 저희 예상대로 내년 1월 혹은 3월부터 시작이 된다면 당시에 850억 달러를 테이퍼링 시키는데 정확히 10개월이 걸렸습니다. 현재는 이것보다 많은 1,200억 달러서부터 테이퍼링이 시작되기 때문에 약 1년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따라서 내년 초에 시작한 테이퍼링은 아무리 빨리 끝나도 2023년 초에 끝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후에 바로 금리 인상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약 3에서 6개월의 휴지기를 갖게 됩니다. 따라서 페드의 금리 인상이 아무리 앞당겨지더라도 2023년 하반기 이전에는 기술적으로 금리 인상이 일어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두 번째는
펀더멘탈한 측면에서 완전 고용의 정의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단순한 실업률이 아닙니다. 실업률 4%에 도달하더라도 지금처럼 소득 계층 간의 실업률 격차가 크고 인종 간의 실업률 격차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불평등이 완전히 해소되는 질적인 완전 고용, 이것이 패드가 추구하는 완전 고용의 의미이기 때문에 그것이 달성될 때까지는 지금 시장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 저희가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JJ님이 좀 올려주셨네요. 최근 신흥국들에 대한 우려가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에 대한 전망. 뭐 사실은 저희 허준호 팀장님이 신흥 시장 자체를 보신다라기보다는 이 달러 인덱스를 좀 예측을 하시고 저희 하우스뷰를 갖고 계시는데 최근에 달러 인덱스가 좀 강세로 가다 보니까 항상 일반적으로 달러가 강세가 되면 미국 시장으로 돈이 가고 또 달러 강세가 되다 보니까 한국을 비롯한 이머징 마켓의 주가가 상당히 좀 흔들리는 그런 경향들이 원래 좀 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아까 달러 강세가 그렇게까지 오래 지속되지 못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의 원인에 대해서 다시 한 번만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일반적으로 신흥국들이 위기를 겪는 것은 글로벌 경기가 침체를 겪을 때 지금은 그 상황은 전혀 아닙니다. 그렇다면 많은 부분에서 신흥국들이 위기를 겪는 것은 소위 말하는 금융 채널, 즉 달러가 강세가 되거나 아니면 신흥국에서 자본이 급격히 유출이 될 때 이 두 경우입니다. 지금 사실은 신흥국에 대한 우려가 생겨나고 있는 것은 터키의 어떤 그 국한된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에 터키는 2013년 5월 달에 테이퍼 텐드럼 당시에도 프레이즈 5라고 불리던 취약 신흥국에 분류가 됐었고요. 2018년에도 그리고 지난해에도 터키는 위기 가능성이 계속적으로 불거져 왔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큰 차이는 5년 전과는 다르게 외국인들은 이제 그때 5년 전에는 외국인들이 터키 국채에 대해서 약 25%를 보유하고 있었지만 지금은 5% 미만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은 터키 국채를 거의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터키나 혹은 남아공의 같은 어떤 펀더멘탈이 극히 취약한 일부 신흥국들을 제외하면 이번 사태가 전반적인 신흥국으로 전염될 가능성은 저희는 이전보다는 현저히 낮아졌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한마디로 이 달러 강세 뭐 이 부분도 중요하고 또 그랬을 때 항상 신흥국 전부가 다 힘들어질 수 있다. 이제 이런 식의 생각보다는 신흥국 내에서도 프레자일 5, 좀 어려운 신흥국과 좋은 신흥국 간의 이 격차가 계속적으로 발생될 것이다. 차별화가 될 것이다. 라는 게 저희 삼성증권의 치프 이코노미스트이신 허준규 팀장님의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오랜 시간 동안 좋은 말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오늘 밤에 저희 잠 좀 편하게 잘 수 있게 예, 미국 시장이 조금 금리가 안정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 이제 다음 시간에는 저희 삼성증권에서 이 글로벌 투자 전략을 담당하고 계시는 유승민 이사님을 모시고 시장의 건재, 그러나 승자의 교체 라는 제목으로 실제 주식 얘기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질문들 올려주시고요. 저희는 조금 있다 바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